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벌써 또 금요일이 됐네요. 금요일마다 저희는 주간 똑똑똑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들의 조금 다른 생각들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좀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소수의 전문가들이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고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런 현상, 뭐 멘토의 시대,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자, 생각나는 멘토가 그냥 어떤 분들이 있는지, 뭐 이들의 영향력이나 인기를 또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좀 먼저 솔직한 개인적인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요즘에는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틀면 나온다라고 해서 굉장히 수도꼭지라고 불리는 자주 수도꼭지. 나오는 많은 전문가 멘토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경우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라던가 네. 강영우 훈련사님이 네.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백종원 님 같은 한동안은 정말 경우가 많이 나오셨죠. 푸드 방송에 거의 이제 뭐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왔었죠. 네. 정말 많이 나왔었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청소년 시절에 제가 이제 봤던 사람으로서 최근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나 금쪽 상담소처럼 이제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마음이나 감정 그리고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SNS에서 널리 공유가 되거나 할 때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실감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제 한문철 씨 여기저기 SNS에서 굉장히 많이 영상이 공유되고 인기를 얻으면서 그렇죠. TV 프로그램에도 이제 진출한 케이스라고 다른 할 수 있습니다. 패널로도 막 나오시기도 네, 하고. 그래서 교통사고 관련이 있거나 하면은 거의 무슨 자동 반사처럼 호출되는 이름이기도 하더라고요. 수도꼭지라는 표현이 너무 웃기기도 했는데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네, 저도 사실은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좀 많이 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진성님이 말씀해 주셨던 백종원 선생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마리텔, 일명 마리텔,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좀 처음으로 전문가 맞아. 방송인의 좀 어떤 면모를 드러내셨었고, 그 이후에 뭐 집밥 백선생이나 맞아. 백종원의 푸드트럭 등에 이제 출연해서 굉장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런칭을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는 이 백종원의 인기를 좀 체감할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른바 이제 백종원 술게임. 이라는 것입니다. 백종원 술게임이라는 게 한창 어떤 분이 이제 SNS에 올려서 친구들이랑 해봐라, 재밌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이제 첫 번째로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어떤 음식의 이름을 무작위로 대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육볶음을 대요. 그러면 그거에 이제 백종원을 붙이는 거죠. 백종원 제육볶음 뭐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제육볶음을 검색해서 거기 첫 번째 백종원 레시피가 나오지 않는다 하고 하면 이제 마시는 거죠. 그래서 백종원 이제 레시피가 뜨면 마시는 맞아요. 이제 그 레시피가 웬만한 음식에 다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백종원 제육볶음, 백종원 뭐 콩나물국 뭐 이런 식으로 설탕이 항상 가득 들어가요. 슈가보이니까 그때 네. 이제 어떤 음식의 레시피를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첫 번째 백종원 쌤의 이제 레시피가 나온다면 이제 술을 마시는 그런 식의 이제 게임이 한창 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었던 좀 그런 방면으로 어떤 백종원 쌤의 인기를 좀 체감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분도 뭐 좀 도움을 받으셨어요? 레시피에 도움을 좀 받으셨어요? 여쭤봐야 되겠네. 최유경 활동가. 저는 사실 집에서 잘 해먹는 편은 아니라서 게임하실 때만 하고. 네, 그냥 게임할 때만 하고, 저는 고양이를 반려하면서 좀 막 백종원 쌤이나 이제 오은영 쌤처럼 막 엄청 되게 히트를 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고양이 분야에도 이제 약간 강영욱이 있어요? 그쵸. 고양이 분야에 어떤 이제 박사님들이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좀 그런 분들이 유튜브나 SNS 같은 것들로 굉장히 좀 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양이 반려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을. 그래서 저는 거기서 되게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 네, 아무래도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화제가 됐던 게 초기에 뭔가 요리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되게 잘 지켜서 해야 된다라는 요리에 대한 어떤 장벽을 낮춰주는 거는 태도들이 맞아요.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괜찮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설탕 넣어도 되고 넣어도 조미료 되고.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네. 뭔가 집밥이라던가 아니면은 잘 만든 건강식으로서의 요리에 대한 강박을 좀 많이 없애준
분이라서 그렇죠. 저도 초반에 이제 반찬 만들고 할 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또 강아지가 집에 있다 보니까 강영욱 훈련사 관련해서도 자주 이제 많이 찾아본 편입니다. 맞아요. 저도 반려견이 있다 보니까 강영욱 훈련사의 그 방법을 계속 모니터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전문가가 많은데 사실 뭐 훈련사분들도 많으시고 요즘에는 뭐 공부하신 분들 워낙 많으셔서 그러나 소수의 전문가, 소수의 멘토가 이렇게 계속 방송에 아까 수도꼭지처럼 계속 틀면 나오고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네, 사실 어떤 전문가 예능이라는 것은 좀 전문 지식을 통한 재미 제공이 기본이고 이를테면 약간 좀 실생활에 가까운 이를테면 강영욱 님이나 뭐 오은영 님처럼 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라는 것이 좀 재미 요소였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어떤 역사나 범죄 분야 같은 것들은 사실은 솔루션적 요소는 좀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강영욱 쌤이나 이제 어떤 오은영 님이 이제 푸드 트렌드가 좀 퇴조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좀 급부상한 감들이 있고요. 좀 하지만 이제 어떤 변정수 미디어 평론가가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전문가의 솔루션이라는 게 현재 당사자가 처한 환경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문제 상황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솔루션 프로그램들이 유행할 때. 그런데 사실은 그중에서 개인의 심리 요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환경을 만든 사회 경제적 조건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사실 이는 어떤 단순한 솔루션으로 해결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 당장은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를테면 강영욱 훈련사가 어떤 강아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뭐 사실은 이후에 반복될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 이런 식으로 어떤 소수의 전문가, 멘토에 집중하는 어떤 현상들에서는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문제는 결국 개인이다라는 식의 귀결이라는 것이 조금 문제적이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은 방송에서는 전문가가 내린 솔루션대로 했더니 해결됐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도 똑같이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냐? 혹은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 백종원이나 강영욱 씨에 대한 이제 대중의 소비 방식이 이것이 굉장히 흡사하고 사실은 백종원 씨가 자영업자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어떤 솔루션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대로 따르지 않아 영업이 안 됐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의지가 부족한 어떤 백종원 쌤의 말을 따르지 않은 개인의 탓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때 그 경우야 뭐 가게를 접으면 되지만 사실 오은영 쌤이 이제 좀 이제 관계 맺으시는 아동의 경우에서는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상담 기회를 얻었지만 그 이후에 사실 아동의 삶이라는 것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처방의 지속 가능성 같은 것들에 대한 좀 의문 역시 좀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방송인 진출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그 문제는 오로지 개인의 탓이 그 대상의 탓이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 구조의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너무 지금 맥락을 안 본 거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소수의 전문가나 멘토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이나 그리고 대중들의 피로도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선택의 경우의 수와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며 왜곡되고 편집된 정보인지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채널을 가진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그 유일한 역할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출연하면은 뭐 전문가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저 어릴 때도 생각을 해보면 친구들하고 말싸움을 하다가도 내가 TV에서 봤어라고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텔레비전이 이제 그런 어떤 강력한 권위와 신뢰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다 1인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인터넷에 조그만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정보 안에서도 굉장히 상충되는 정보들이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막막할 때가 있고요. 이 중에서 양질의 정보를 고르고 나에게 맞는 것을 적용하는 게 사실은 품이 많이 드는 지적 활동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유명한 멘토 한 명이 있으면 이 사람의 권위에 기대서 많은 것들이 편해지는데요. 저는 이게 일종의 약간 지적 활동의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식의 큐레이터 역할을 해서
네.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그랬다. 이게 이제 그런 식의 진실과 권위의 보증수표가 되는 거죠. TV가 했던 것처럼. 네. 편리하고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유명해지고 나면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누가 그랬다. 강영욱이 그러던데 오은영이 그러던데 라고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를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편리함과 편안함 때문에 유명 소수의 멘토들에게 좀 관심이 집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말 상충되는 내용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걸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은 선택과 그 적용은 본인에게도 또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한 명이 너무 많은 방송에 나오다 보면 저도 이제 이런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적이 있어서 한 일주일 내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들을 상담하고 그 결과를 보고 또 영상을 찍어서 사실은 왜냐하면 집안에서 말로 하는 거랑 달리 사실 실제 모습을 보지 않으면은 좀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를 뭐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보고 이러는데 시간이 일주일도 모자라요. 근데 지금 아까 수도꼭지처럼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다 하면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을까? 혹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좀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방송으로 진출하면서 사실 이들의 윤리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게으르지 않은가라는 좀 고민들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오은영 박사님의 얘기를 지금 앞서서 계속했는데 사실 오은영 박사의 상담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또 긍정적으로 어떤 정신과나 상담에 대한 허들이 좀 상대적으로 나아짜진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현재 이제 서강대 교수는 의사나 상담가 등 전문가들이 이제 미디어에 노출될 때 스스로 선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유 교수는 이제 일반적 인플루언서들과 다르게 의사나 상담 전문가는 이제 환자의 비밀보호 등 이제 비밀보호 원칙이든 이제 직업 그렇죠. 윤리를 지킬 책임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막 예능에 상담 전문가들이 이제 나와서 자기 환자와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등 사실은 이런 것들이 원래 좀 의사 비밀로 윤리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의사 윤리가 네. 굉장히 좀 파괴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럴 때 정신과 의사가 모든 영역에서 정답을 내려주는 사람처럼 간주되고는 하는데 이것이 위험하다. 전문가들이 스스로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실 한 정신과 전문의가 방송에서 한 연예인에 대해 진료하지 않고 이제 진단명을 진단했다가 어떤 이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당한 사례 역시 존재하거든요. 그거는 기본을 안 지킨 거군요. 그렇죠. 어떤 네. 진료하지 않고 진단명을 단언한 거죠. 그럴 때 사실은 더불어서는 더 금쪽 같은 내 새끼 89화에서는 네. 어떤 남성 아동이 화장을 하거나 치마를 입고 걸그룹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이 오은영 박사가 이 남성 아동에게 성 역할관념에 문제가 있음을 조언한 장면이 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동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거의 신화로 여겨지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의 처방이나 문제 해결 방식에 사실 정상성이 내포되지 않았다라고는 단언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네요. 그럴 때 누군가를 너무 신봉하거나 믿게 될 때 당연히 위험하거나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부장께서? 네, 사실 아까 앞서 말했던 틀면 나온다, 수도꼭지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는 또 자조적인 감정을 담고 그러네요. 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지나치게 발화 권력이 주어지고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되게 점점 이제 조금 위험해지는 거죠. 반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 공격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영역을 할당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비판할 수 없다거나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절대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치로 본다면 그것도 권력을 그 분산이 안 되고 균형 못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수행하면서 어떤 그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너무 많은 분야를 수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업성, 아까 윤리성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유명세와 전문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그렇게 사용할 때 좀 복잡한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건 어떠세요? 저는 좀 양가적인 마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드는데 동시에 사실 좀 기존의 어떤 이런 유명사 전문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이렇게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좀 저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결국에 어떤 상업적이지 않은 전문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성에는 당연히 직업윤리가 함께 존재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실은 방송인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은 왜 전문성을 어떤 성역화하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 전문성이라는 게 완전히 윤리적인 성역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 역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맞아요. 하네요. 예, 상업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의 윤리, 직업 윤리로 같이 균형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에서는 인지도 또한 그 사람의 인적 자본이니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전문성을 기반으로 쌓은 신뢰를 무조건적인 소비로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문가 당사자도 마찬가지지만 대중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리고 또 이런 스타로 만드는 여러 가지 그렇죠. 주변의 보조적인 구조에 가치 있는 사람들도 예. 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멘토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상징이 되고 아이콘이 되면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고 신뢰를 해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제품을 선택하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뭐 별로 차이가 없는 제품을 또다시 사게 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 상품이나 어떤 선택이 그 멘토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대중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문제점을 먼저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좋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뭐 좋은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당연히 이제 좋은 영향들 역시 있고 그것이 사실은 인기를 좀 끄는 요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영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신과 개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럴 때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송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정신건강 전문의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히 사실 오은영 박사의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체벌에 반대하고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일관된 메시지를 좀 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관해서 김선영 칼럼니스트는 노키즈존이 실제하고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나라에서 어른이 아이 눈높이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줬다. 아동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줬던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분명히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시대 듭니다. 변화를 어느 정도 담고 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친구들이 육아를 하고 있는 딱 나이대인데요.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90년대 유년 시절 보냈던 우리의 기억 속에는 사실은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언제나 맞았던 기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여러 가지 이 소아 청소년 관련한 지식이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양육이라던가 아니면 어린이에 대한 태도라던가 감수성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강효 훈련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걔는 훌륭하다의 고정을 출연해서 이제 올바른 반려견 문화에 앞장을 섰는데 문제 반려견의 훈련 방법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잘못된 교육 방법을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산책의 필요성, 산책의 맞아요. 중요성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산책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는 잘 몰랐었거든요. 예, 그랬었는데 그런가 하면 또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다른 사람의 강아지를 봤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인간이 아니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그렇죠. 마음이 끌리는 대로 다가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예의 같은 것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이런 반려견 문화와 이제 맞물려서 반려동물 사회와 관련한 개농장이나 동물 학대, 이제 개물림 사고, 동물 보호법 등 이런 크고 작은 연결됐죠. 문제를 사회적으로 좀 이슈로 만드는데 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서 영향력을 키웠던 전문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주식 분야에서는 뒤늦게 도덕적인 문제들이 좀 발견이 돼서 지금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거의 출연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나? 이 검증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성이 언론인으로서는 좀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어쨌든 이들의 스타성이나 이들이 스타가 되는 과정이 좀 이들에게 유의미하고 또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 이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을 때 혹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 그만큼 대중들의 어떤 실망 역시 커지는 것이 그렇죠.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디르켐은 사회를 지탱하는 윤리로 주목한 것이 직업 윤리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 그리고 엄기호 사회학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의 직업 윤리 담론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아 있고 네. 오히려 도덕적 진공 상태에 가깝다. 그런데 사실 이 진공의 실체는 사실은 어떤 개인의 인성도 시민의 도덕도 아니고 사실 직업 윤리의 진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방송인이기에 앞서 누군가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로서 사실은 전문가의 소명이나 역할에 대한 고민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진송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누군가에게 굉장히 어떤 그 사람이 말해서 그 사람이 말했어. 그렇죠. 그 사람이 말이니까 맞아라고 할 때 그런 좀 중요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업윤리, 뭐 인성을 넘어선 직업윤리 얘기를 해주셨고 소명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스타 한국사 역사 강사였던 설민석 씨 경우에는 역사 왜곡 논란과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하차를 그렇죠. 하게 됐어요. 근데 그의 스타성을 이용해서 이름을 건 프로그램에서 제작진 또한 사실관계 체크에 허술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했던 광민수 한국이집트학 연구소장이 방송을 통해서 널리 지지받는 유사 전문가에 의해서 이야기된 내용은 또다시 아주 정당하진 않은 공실력을 얻고 재생산 유통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오해와 몰이해가 고착화되면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방송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제작진이 이런 스타 강사나 멘토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대중 입장도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좀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이 다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떤 골라서 선택하는 대중의 좀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잘 골라서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긍정적 효과로서 이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는 하되 이제 숭배나 추앙은 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그렇죠. 지식이라는 거는 역사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또 변화되죠. 정설이었던 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가변성 정도를 열어두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간 똑똑똑 멘토의 시대 생각해볼 문제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의 최유경 활동가 개관으로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